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 인간은 도대체 염치라는 게 없어?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아침부터 그 우거지상 좀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재수 없게. 날카로운 고성이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찍고 날아들었다. 마치 예리한 면도날이 고막을 긁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경기도 과천의 레미안 아파트,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익숙한 공간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69세 강준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멈칫했다.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 위로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준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맞은편에 서 있는 아내 최혜정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마치 길가에 눌러붙은 껌딱지를 보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풍기는 악취를 맡는 듯한 표정. 그것은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여보,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아침부터. 준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혜정은 말을 싹둑 잘랐다. 말대꾸하지 마. 당신이 지금 숨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알기나 해? 은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새벽 5시만 되면 푸스럭거려? 당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내가 당신 출근 뒷바라지 하느라 30년을 못 잤어. 이제 좀 자보겠다는데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꼭두새 벽부터 거실을 서성거려? 귀신이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해도 저 독설의 화살은 더 날카롭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그였다. 중앙부처 과장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는 꼬장꼬장하고 원칙주의적인 공무원으로 살아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며 하루를 준비하던 습관은 뼈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훈장은 이제 눈치 없는 늙은이의 주책이라는 오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정은 싱크대 개수대에 냄비를 쾅 하고 던져 넣으며 쏘아 붙였다.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는 당신이 해. 나 오늘 강남 가서 모임 있으니까 찾지 말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나 없는 동안 거실 소파 차지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뒹굴거리지 좀 마. 소파 가죽 늘어나. 당신 냄새 배는 것도 싫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없는 듯이 있어. 알았어?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이 울렸다. 띠리릭. 그 소리는 마치 감옥의 독방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 안에는 윙윙거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남았다. 45평 남짓한 넓은 아파트 거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다림질 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69세. 아직 정신은 맑고 몸도 쓸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의 위치는 거실 구석에 놓인 시들해진 화분보다 못했다. 화분은 물이라도 주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비아냥뿐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과천 정부청사가 멀리 보였다. 저곳에서 보낸 청춘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장관 앞에서 브리핑을 하던 강준호 서기관. 그때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혜정은 따뜻한 꿀물을 타오며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의 혜정과 지금의 혜정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알던 아내는 내 직함과 월급 봉투와 함께 은퇴해버린 것일까? 준호는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밥을 개수대에 버렸다. 차마 더 먹을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하려 고무장갑을 끼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그릇을 닦던 수세미가 찢어질 듯 뭉개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버린 죽은 동태 같은 눈동자. 그날 오후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소파 꺼진다고 했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생 벌어 산 소파였지만 그는 그곳에 엉덩이를 붙일 권리조차 박탈당해 있었다. 은퇴 후 3년, 처음 1년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2년 차에는 오기로 버텼으며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자 무기력증이 습관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준호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 내가 집에만 있으니 혜정이도 답답하겠지. 집안일이라도 도우면 좀 나아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청소기를 잡고 빨래를 개고 장을 보러 다녔다. 그러나 그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혜정이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쌓인 빨래를 보고 한숨을 쉬길래 준호는 점수를 따보려 세탁기를 돌렸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색깔 있는 옷과 흰 옷을 구분하고 섬유 유연제까지 챙겨 넣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여행에서 돌아온 혜정이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악,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혜정의 비명이 아파트를 울렸다. 준호는 놀라서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다. 왜 그래? 빨래 깨끗하게 다 빨았는데. 이게 깨끗한 거야? 내 실크 블라우스. 이거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이 니트 왜 일반 세탁으로 돌렸어? 다 줄어들었잖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혜정은 젖은 옷가지를 준호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차가운 물기가 셔츠를 적셨다.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당신은 손만 대면 다 부서지고 망가지잖아. 평생 팬데만 굴리던 양반이 갑자기 무슨 살림을 한다고 설쳐.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제발. 그날 준호는 자신이 세탁기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세탁기는 고장나면 수리라도 하지만 자신은 수리 불가능한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천 이마트에 가서 혜정이 적어준 목록대로 장을 봐왔을 때였다. 이게 뭐야? 두부는 국산콩으로 사오랬잖아. 이건 수입산이잖아. 몇백원 아끼자고 내 몸에 농약 덩어리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리고 대파는 왜 이렇게 시들한 걸 사왔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영수증을 낚아채듯 확인하던 혜정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아니 거기서 이게 제일 싱싱해 보이길래. 됐어, 변명하지 마. 당신한테 뭘 시킨 내가 미친년이지. 다음부턴 따라오지도 마. 카트 끄는 것도 느려 터져서 속 터지니까. 준호는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3년 전에 끊었다. 혜정이 담배 냄새가 난다며 질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갈 곳 잃은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거실을 서성였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관악산 등산로 초입의 벤치였다. 혜정이 외출하면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철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였다. 철수야. 준호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양재천이나 좀 걷자. 나와라. 그래. 안 그래도 답답하던 참인데 잘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준호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5만 원권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혜정에게 생활비 카드를 압수당한 뒤 그는 한 달에 3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있었다. 그마저도 혜정의 기분에 따라 깎이기 일쑤였다. 커피 한 잔,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는 신세에. 현관을 나서려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혜정이 들어왔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것이다. 어디가? 혜정이 위아래로 휘어보며 물었다. 철수 좀 만나러. 양재천 걷기로 했어. 돈은 있어?
조금 있어. 허튼데 돈 쓰지 마. 당신 이번 달 용돈 다 썼잖아. 친구 만나서 밥값은 내가 내지 마. 얻어먹어. 당신 백수잖아. 친구들도 알 거 아냐? 준호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백수라니. 퇴직 공무원에게 백수라니. 그리고 얻어먹으라니.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아온 그의 자존심을 혜정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알았어.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고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옷은 유행 지난 등산복. 누가 봐도 할 일 없는 은퇴 노인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건가? 그날 저녁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친구 철수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저녁 8시. 거실에는 혜정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다. 혜정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익숙한 무시였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보였지만 왠지 꺼내 먹기가 눈치 보였다. 저기, 저녁은? 그제야 혜정이 고개를 돌렸다. 싸늘한 표정. 먹고 온 거 아냐? 친구 만났다며.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어. 배가 좀 출출한데. 아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지겹지도 않아. 난 점심 늦게 먹어서 생각 없어. 정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든지. 라면. 또 라면이었다. 어제 점심도 라면, 그저께 저녁도 라면이었다. 69세의 나이에 평생 일하고 은퇴한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준호는 말없이 냄비에 물을 받았다. 가스 불을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거실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당신 근데 요즘 뭐 알아보는 거 있어? 뭘? 아니, 김 과장 남편은 퇴직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했다더라고. 월급도 꽤 괜찮대. 당신은 뭐 계획 없어? 나?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했잖아. 30년 넘게 일했으면 됐지 무슨 일을 또 해. 쉬고 싶어? 3년을 놀고 먹었으면 푹 쉰 거 아니야?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유세야? 물가는 오르는데 당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 빠듯해. 나도 품위 유지비라는 게 필요하다고. 준호는 가스 불을 껐다. 끓지도 않은 물이 출렁거렸다. 참아왔던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여보, 내 연금 350만 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에 부족한 돈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모아둔 예금도 있고. 당신이 쓰는 그 품위 유지비, 그거 다 내가 번 돈이야. 뭐? 생색내니 지금? 그 돈이 다 당신 혼자 번 거야? 내가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 안 했으면 당신이 바깥일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야.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늙은이 행세하면서 집에만 퍼질러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냐. 혜정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에 있으면 전기세만 더 나가고 밥값만 축 내잖아. 나가서 경비라도 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택배 상하차라도 하던가. 남들은 다 일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해? 무능하다고? 준호가 뒤를 돌았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무능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술 접대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30년을 버텼어.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당신 걱정할까 봐 말 안 하고 다시 출근했어. 그런 나한테 무능해? 그래. 지금은 무능하잖아. 과거에 서기관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삼식이 주제에. 당신이 지금 가져오는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당신은 그냥 쓸모 다 된 기계일 뿐이라고. 정적이 흘렀다. 라면 물 끓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쓸모 다 된 기계. 그것이 혜정의 진심이었다. 준호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능이 멈춘,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할 고철 덩어리였다. 준호는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혜정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아내의 귀에 눌리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래. 내가 기계였구나. 고장난 기계.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기계 이제 그만 돌릴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무슨 소리야? 이 집 팔자. 그리고 갈라서자. 혜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노망 났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남 부끄럽게. 남 부끄러운 건 아나 보지? 남편을 벌레 취급하는 건 안 부끄럽고? 나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기생충 취급받으면서 살기 싫어. 돈? 다 가져가. 반반 나누든 내가 더 가져가든 상관없어. 난 내 자유를 찾을 거야. 준호는 떨리는 손을 주먹쥐며 돌아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들썩이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차가웠다.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냉기였다. 준호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뒤척이다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혜정이 마시다 남은 커피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혜정은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캐리어를 펼쳐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제 준호가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귓가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에게 준호의 선언은 그저 투정 부리는 늙은 남편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된 것이 분명했다. 나 오늘 베트남 다낭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랑 4박 5일이야. 곰국 끓여 놓으려다가 가스비 아까워서 안 했어. 냉동실에 떡국떡 있으니까 그거 끓여 먹든가 해. 혜정은 준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그녀의 모습은 이미 휴양지에 가 있었다. 내 말 못 들었어? 집 내놓자고 했잖아. 준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혜정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끼다 말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직도 그 타령이야? 당신 술 마셨어? 맨정신에 그런 소리가 나와?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 나 없이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밥 짓는 물도 못 맞춰서 죽 만드는 양반이 무슨 혼자 산다고. 객기 부리지 말고 청소나 잘해놔. 갔다 와서 검사할 거야. 그녀의 비웃음은 준호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무시. 철저한 무시. 그녀의 머릿속에 강준호라는 인간은 스스로 생존 불가능한 미숙아이자 자신의 통제 하에 있어야만 숨쉴 수 있는 존재였다. 다녀올 테니까 베란다 화분에 물이나 잘 줘. 율마 말라 죽이면 당신 용돈에서 깔 거야. 혜정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둔탁한 소음이 준호의 심장을 때렸다. 잠시 후 창밖으로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친구들과 웃으며 택시에 오르는 혜정의 모습이 보였다. 저토록 환한 미소. 나에게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래, 넌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평생 내 그늘 아래서 시키는 대로만 사는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준호는 옷장을 열었다. 가장 깔끔한 양복을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을 챙겼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었다. 지하철 4호선 과천청사역에서 전철에 몸을 싣고 사당을 지나 교대역에 내릴 때까지 준호는 차창 밖 풍경을 보지 않았다. 오직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둔 질문 리스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법무법인 정론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다. 상담실에 앉아 준호는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덤덤하게 하지만 뼈아프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폭언, 경제적 통제, 인격 모독, 그리고 소외감. 이야기를 하는 도중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바보같이 당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울 수 없었다. 선생님, 재산 분할은 50대 50 혹은 기여도에 따라 선생님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이고요. 문제는 이혼 의사 합의인데 사모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초동의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찼지만 준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뜨거웠다. 그는 바로 근처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혼자 살만한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좀 알아봐 주세요. 보증금은 집 팔고 나면 마련되겠지만 당장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준호의 행색을 후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님, 요즘 강남 쪽은 월세가 비싸서요. 관악구 신림동이나 낙성대 쪽으로 가셔야 할 텐데. 상관없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고 다리 뻗고 잘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준호는 관악구의 낡은 빌라촌을 돌며 5군데의 방을 보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옆방 소음이 다 들리는 고시원 같은 원룸. 과천의 45평 레미안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라면 적어도 눈치는 안 보고 살겠구나. 라면을 끓여 먹든 하루 종일 잠을 자든 아무도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지 않겠구나. 준호는 가게 약금을 걸었다.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0만 원을 꺼내 중개인에게 건넸다.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30년 공직 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것은 자유의 무게였다. 혜정이 없는 집은 고요했다. 준호는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여행 연습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첫날 저녁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항상 혜정의 영토였던 곳. 냉장고를 열자 혜정이 손대지 말라고 써붙인 반찬통들이 보였다. 준호는 과감하게 그 포스트잇을 떼어 구겨버렸다. 그리고 혜정이 냄새난다고 질색해서 10년 넘게 식탁에 올리지 못했던 청국장을 끓이기로 했다. 동네 마트에서 사온 청국장을 뚝배기에 풀고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다. 쿰쿰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미쳤어? 온 집안에 똥 냄새 배게 할 거야? 라고 소리쳤을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준호는 식탁에 앉아 갓 지은 밥에 청국장을 듬뿍 올려 비벼 먹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다. 정말 맛있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같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숟가락을 뜰 때 갑자기 눈물이 툭 하고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다. 단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집에서 먹는 것뿐인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서러울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할까? 69년 인생 참 헛살았다 싶은 자괴감과 이제라도 내 맛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는 밥을 먹는 내내 꺽꺽거리며 울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물건과 아내의 물건을 마음속으로 분류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기타를 꺼냈다. 줄은 녹슬고 바디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젊은 시절 대학 가요제에 나가겠다며 튕기던 그 기타였다. 혜정은 돈 안 되는 짓거리라며 창고에 처박아 두라고 했지만 준호는 차마 버리지 못했었다. 물티슈로 기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줄을 튕겨보았다. 딩하는 불협화음이 울렸다. 너도 나처럼 늙고 병들었구나.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켜고 기타 튜닝하는 법을 검색했다.
노안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음을 맞췄다. 1시간이 걸려 튜닝을 마치고 기억을 더듬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코드를 잡았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힐 듯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실 가득 서툰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준호가 세상에 내지르는 작은 비명이었다. 셋째 날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 여행 가셨다면서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잘 먹고 있다. 거짓말. 또 라면 드시죠? 저녁에 반찬 좀 해서 갈게요. 남편이랑 애들은 시댁 가고 저만 갈 거예요. 딸 지은은 혜정과 달리 살가운 편이었지만 혜정의 기세에 눌려 아빠 편을 대놓고 들어주지는 못하는 아이였다. 저녁 무렵 지은이 불고기와 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아빠, 집에서 웬 청국장 냄새가. 엄마 알면 기절하겠네. 환기시키면 된다.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저도 알아요. 민우 오빠도 알고요. 근데 엄마 갱년기 지나면서 성격 더 괴팍해진 거 아시잖아요. 아빠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나중에 우리 남매가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딸의 말은 위로였지만 준호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참아라, 이해해라. 지난 40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었다. 지은아. 준호가 수저를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내 엄마랑 이혼할 거다.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노년에 무슨 이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30년을 참았고 퇴직하고 3년을 더 참았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너희 엄마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렇게 살고 싶어. 지은은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항상 강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눈물.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읽었기 때문이다. 아빠, 진심이세요? 그래. 이미 변호사도 만났고 내가 살 방도 구해놨다.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 못난 부모라서.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희죠. 아빠가 그렇게 힘들 동안 모른 척 했으니까. 엄마 성격 우리도 아니까. 딸의 울음소리가 빈집을 채웠다. 준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다. 약속된 5일이 지났다. 혜정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법무법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오후 4시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아이고, 내 집이 최고네. 더워 죽는 줄 알았어. 혜정은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훑어보았다. 어머,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환기 안 시켰어? 냄새가 왜 이래? 청국장 끓였어? 내가 집에서 냄새 나는 거 해먹지 말라고 했지.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며 혜정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아주. 빨래는? 설거지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이야. 이래서 내가 마음 편히 여행을 못 가요. 진짜.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준호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멀뚱히 앉아서 뭐해? 와서 짐 정리 안 도와주고? 얼음물 좀 가져와봐.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 차가운 눈빛에 혜정이 멈칫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 기분 나쁘게. 앉아.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단호했다. 뭐? 앉으라고. 할 말이 있으니까. 혜정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무슨 사고라도 쳤어?
보이스피싱 당했어? 아니면 어디 아파? 준호는 탁자 위에 봉투를 혜정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 혜정이 짜증 섞인 손길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서.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종이를 집어 던지며 혜정이 소리쳤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장난인 줄 알았어? 이 노망난 늙은이가 진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이혼해서 뭐 어쩌려고? 누가 밥 해줘? 누가 빨래 해줘? 고독사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밥은 사 먹으면 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 그리고 너랑 살면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고독사가 나아. 야, 강준호. 혜정은 참지 못하고 소파 쿠션을 준호에게 집어 던졌다.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어.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내 집꼬리만한 월급 쪽에서 이 아파트 장만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 월급이 쥐꼬리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돈으로 너는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녔잖아. 나는 30년 된 양복 기워 입을 때 너는 백화점 VIP였어. 그게 내 뒷바라지야? 그건 착취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애들 핑계 대지 마. 애들 다 컸어. 오늘 저녁에 다 오라고 했으니까 애들 앞에서도 그 당당한 태도 유지해봐. 뭐? 애들을 불렀어? 잘했다. 아주 잘했어. 애들이 누구 편들 것 같아?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아빠 편을 들까? 아니면 평생 헌신한 엄마 편을 들까? 오늘 아주 망신살 뻗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혜정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에 집이 흔들렸다. 저녁 7시. 아들 민우와 딸 지은이 도착했다.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하고 직계 가족만 모인 자리였다. 식탁 위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혜정은 팔짱을 끼고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고 준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너희 아버지 미쳤다. 나랑 이혼하겠단다. 늙어서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다. 너희가 말려라.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혜정이 먼저 선수 쳐서 말했다. 민우와 지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아들 민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들었으면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내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아버지 결정 존중하기로 했어요. 순간 혜정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뭐? 존중?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다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땐 엄마가 고생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엄마가 아버지 대하는 태도 솔직히 저희도 보기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투명 인간이에요. 집에서 숨도 크게 못 쉬게 하시잖아요. 민우의 말에 혜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는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할 때 내가 너희 여보 키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 편을 들어? 이번엔 딸 지은이 나섰다. 편드는 게 아니야 엄마. 엄마도 힘들었겠지. 근데 아빠도 힘들었어. 아빠가 밖에서 놀았어? 3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먹여 살리셨잖아.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엄마는 아빠를 짐짝 취급하잖아. 아빠가 오죽했으면 집을 나가서 고시원 같은 데서 사시겠다고 하겠어? 고시원? 이 인간이 고시원을 얻었어? 혜정이 준호를 노려보았다. 얻었다. 관악구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방 얻었어. 집 팔리면 나머지 정산해서 줄 테니까 도장 찍어. 준호가 품에서 이혼 신고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안 찍으면 소송 갈 거야. 변호사가 그러더군. 지난 3년간 당신이 나한테 보낸 문자들, 포건한 녹음 파일들 다 학대에 해당한다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할 테니 깨끗하게 재산 반반 나누고 끝내자. 혜정은 부들부들 떨었다.
믿었던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 그리고 늘 순종적이던 남편의 반란. 그녀의 완벽했던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후회 안 해? 엄마 없이 아빠 혼자서 저렇게 살다가 병이라도 나면 너희가 모실 거야? 난 몰라. 난 내 인생 즐길 거야. 혜정이 악을 썼다. 네, 저희가 챙기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괴롭히지 마시고요. 민우의 단호한 대답. 그 순간 준호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느꼈다. 평생 헛살지 않았구나. 자식들은 알고 있었구나.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정아, 40년 동안 고생했다. 너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 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서로 미워하면서 추하게 늙지 말자. 내일 법원에서 보자.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혜정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과천의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69세 강준호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육중한 문을 나서자 회색빛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원 앞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준호의 손에는 협의 이혼 이사 확인서 등본이 들려 있었다. 판사 앞에서 이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을 때 옆에 서 있던 혜정은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준호를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어디 잘 살아봐. 길거리에서 객사해도 난 모르는 일이니까. 마지막까지 저주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빗소리에 흘려보냈다.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었다. 재산 분할은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정산하기로 공증을 마쳤다. 당장 손에 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때 남겨둔 비상금과 연금 통장 하나뿐이었다. 준호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명 고시촌이라 불리는 곳에 가파른 언덕길 중턱에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4층 건물의 2층, 6평 남짓한 원룸이었다. 이사 왔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낡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와 열쇠를 건넸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왔어? 짐은 이게 다고? 할머니는 준호의 손에 들린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이민 가방 2개를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고작 가방 3개로 압축되었다는 사실에 준호 스스로도 쓴 웃음이 나왔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방문을 열자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방향제 향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렇게 뜬 벽지, 혼자 누우면 꽉 차는 바닥, 윙윙거리는 소형 냉장고. 과천의 45평 아파트 안방 욕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짐을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돌 단만 보였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방. 하지만 준호는 대자로 뻗어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청소 안 해? 라고 소리칠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었다. 텔레비전 볼륨을 마음대로 높여도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셔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편의점에서 사온 3분 카레와 햇반으로 첫 끼니를 때웠다. 전자레인지가 없어 냄비에 물을 끓여 데웠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좁은 상에 앉았다.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은 달았다. 잘 먹겠습니다. 허공에 대고 인사를 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사무치게 좋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곧바로 닥쳐왔다. 빨래를 하려는데 이 좁은 원룸에 있는 드럼 세탁기는 사용법이 낯설었다. 버튼을 잘못 눌러 탈수가 굉음을 내며 멈추지 않아 당황했고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뚫어뻥을 사러 한밤중에 언덕을 내려갔다 와야 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였지만 동시에 생존 투쟁이었다. 며칠 뒤 딸 지은이 찾아왔다.
좁은 언덕길을 올라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딸의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냄새도 나고. 지은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울상을 지었다. 괜찮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아빠는 여기가 마음 편해. 엄마는 집 내놓고 친구분들이랑 골프 여행 가셨대요. 아빠한테 받은 위자료도 없으면서 빚내서라도 기죽지 않겠다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엄마답구나. 놔둬라. 이제 남인데 뭐. 딸이 돌아간 후 준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촌 골목에서는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겠지만 준호는 그 소음마저 살아있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가 내 성이다. 작고 초라하지만 오롯이 나만의 성.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 연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자잘한 비용들을 처리하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다. 무엇보다 준호는 집에만 있는 것이 싫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혜정의 독설이 망령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자. 준호는 벼룩시장 신문을 들고 동네를 뒤졌다. 하지만 69세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경비원 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청소 용역 업체에서는 허리 아파서 며칠 못 버틴다며 거절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동네 어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구인 공고였다. 야간 아르바이트 급구. 밤 10시 오전 6시. 성실하신 분.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주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준호의 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죄송한데 여기는 포스기 다루는 것도 복잡하고 물건 정리할 것도 많아서요. 야간에는 취객도 많고. 사장님, 저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 꼼꼼한 건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그리고 제가 잠이 없습니다. 야간 근무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처럼 펑크 내거나 도망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점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럼 딱 3일만 수습으로 해보시겠어요. 해보고 너무 힘들면 말씀하세요. 그날부터 준호의 편의점 야간 알바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곤욕이었다. 담배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레종 프렌치 블랙 주세요 라고 말하는 손님 앞에서 허둥지둥대다 욕을 먹기도 했고 바코드가 안 찍혀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새벽 2시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은 전쟁터였다. 무거운 음료 박스를 나르고 라면을 진열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에서 밥버러지 취급받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계시네요. 수고하세요. 새벽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는 고시생 청년이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 야근하고 찌든 얼굴로 들어와 컵라면을 먹는 아가씨에게 힘들죠? 김치라도 좀 줄까요? 하며 자신이 싸온 김치를 건넸을 때 돌아온 환한 미소. 그런 소소한 교류들이 준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새벽, 만취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늙은 게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남자는 계산대에 동전을 집어 던졌다. 예전 같으면 모멸감에 떨었겠지만 지금의 준호는 달랐다. 그는 차분하게 동전을 주워 담으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손님,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 댁에 가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준호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의 남자는 기세가 꺾인 듯
웅얼거리다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의 대학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할아버지 완전 멋있었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자존감이 차올랐다. 나는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내 밥벌이를 내 손으로 하고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제2의 인생을 위한 갑옷이었다. 경제적 안정을 찾자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왔다. 준호는 낮 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꿈만 꿨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관악구민회관 문화강좌. 그곳에 69세 수강생 강준호의 이름이 적혔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서예, 화요일과 목요일은 통기타 교실. 서예 시간,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번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졌다. 붓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평상심이라는 글자를 썼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준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타 교실은 또 다른 활력이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F코드를 잡는 데만 2주가 걸렸다. 강 선생님, 손가락 힘이 대단하신데요? 강사의 칭찬에 준호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집으로 돌아와 좁은 원룸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김광석의 30즈음에를 연습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걸음이었다. 어느 주말 아들 민우와 딸 지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원룸을 찾아왔다. 좁은 방이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꽉 찼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손주가 벽에 걸린 기타를 가리켰다. 이거? 할아버지 보물이다. 한번 들어볼래? 준호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기타를 잡았다. 그리고 연습했던 동요 반다를 연주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투박한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선율에 맞춰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다. 민우와 지은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좁디 좁은 6평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콘서트장보다 화려하고 행복했다. 노래가 끝나자 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진작 이렇게 사시게 해드릴걸.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 탓이 아니야.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지. 이제라도 찾았으니 됐다. 준호는 치킨과 피자를 시켰다. 돈 아껴 쓰셔야 조라는 딸의 만류에도 준호는 호탕하게 웃었다. 괜찮다. 아빠 요즘 돈 번다. 편의점 알바 무시하지 마라. 내 손주들 피자 사줄 돈은 있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준호는 생각했다. 예전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된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가족과 마주하고 있다고. 혜정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가을이 되었다. 과천 아파트는 다행히 좋은 가격에 팔렸다. 약속대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세금과 빚을 정산하고 나니 준호의 손에는 약 4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준호는 관악구의 원룸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의 집이었다. 베란다에는 그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채웠다. 혜정의 눈치를 보느라 키우지 못했던 난초와 다육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의 교통 지도를 해주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노란 깃발을 들고 서 있으면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준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등산로 입구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혜정이었다. 친구들과 등산을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혜정도 준호를 발견했다.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하고는 준호에게 다가왔다. 잘 지냈어? 혜정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힘이 빠져 있었다. 보다시피 당신은? 나야 뭐. 똑같지. 혼자 사니까 편해? 밥은 챙겨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서예도 배우고 기타도 치고. 당신 잔소리 없으니까 살이 좀 쪘어. 준호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혜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좋아 보이네. 당신 얼굴이 폈어. 당신은 행복해? 그렇게 원하던 자유 얻었잖아. 준호의 질문에 혜정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글쎄. 처음엔 좋았는데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려니. 가끔은 당신 코 골던 소리가 생각나기도 하더라. 나 참 주책이지?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준호는 담백하게 말했다. 다시 합치자거나 후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각자의 궤도에 들어선 행성이었다. 당신도 건강해. 혜정은 뒤를 돌아 다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그는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요즘 연습하고 있는 송창식의 고래 사냥이 흘러나왔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69세.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나이. 하지만 강준호에게는 지금이 가장 눈부신 아침이었다. 그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자,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나 해볼까? 준호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산길을 내려갔다. 그가 걷는 길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내 인생의 키는 이제 내가 잡고 있다. 파도가 쳐도 폭풍우가 와도 상관없었다. 나는 나만의 항해를 계속할 것이니까.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